로보택시가 나왔을 때 일종의 소유의 종말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3억 원이었던 남의 차 남의 노동을 고용했던 것이 로보택시로 전환됐을 때 5분의 1, 7천만 원, 5천만 원 이 정도 수준이 되어버린다면 차를 구매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메리츠 증권의 김준성 연구원님, Y스트릿에는 처음 오십니다. 네, 맞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주 오십시오. 네, 최대한 많이 찾아뵙고 싶습니다. 아니 이번에 그 메리츠 증권의 리서치 센터에서 다 같이 쓰신 책이에요. 빅시프트. 네. 라는 책이 나와서 저희도 덕분에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모실 수 있는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반기 내내 이 책을 준비하느라 다 같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책이 나온 걸 보니까 감개무량합니다. 아니 왜 빅시프트예요? 세상이 참 그 어느 때보다 빨리 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누구나 하고 있죠. 네. 진짜 빨리 그래서 변하죠. 그 변화 속에서 기회를 잡자라는 취지를 갖고 저희가 책을 작성하기 시작했고요.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과연 업종별로 어떤 투자의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을까? 저희가 항상 지향하는 점이 바로 리서치 입장에서는 새 생각, 이제 쉽게 전달 드릴 수 있는 새로운 투자의 생각을 전달하는 게 저희 회사의 리서치의 모토인데 이 변화를 이야기하고 싶었고 이 변화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제목이 빅시프트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변화하는 것에 투자하는 게 투자의 본질이기도 하고 네, 그게 이제 성장주 특히 성장주 투자의 본질이기도 하고 그럴 때 진짜 큰 수익이 나고 맞습니다. 그럼 이제 그러다 보면 이 책에서도 많이 설명을 합니다만 밸류 체인이라는 게 많이 변하잖아요.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걸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밸류체인이 가장 많이 변하는 것을 뭐 여러 가지 예가 있겠지만 제가 담당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이 뭐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뭐 이런 류의 책을 10년 전, 20년 전에 발간에 참여했었더라면 밸류체인을 그릴 때 자동차의 공정이 어떻게 되고 그 각 공정에서 필요한 부품들은 무엇이고 그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누구이고 이런 하드웨어 관점에서의 밸류체인만 그렸을 것 같거든요. 네. 실제로 제가 시작했던 17년 전 자동차 산업이나 10년 전 자동차 산업이나 그런 모습으로 분석하고 투자 아이디어를 발굴했었고요. 근데 지금 자동차 산업에서 밸류를 부여하는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자동차인데 네. 소프트웨어. 말 그대로 이제 단어의 의미가 바뀌기 시작하죠.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자동차라고 불러왔었는데 사실은 좀 이게 헷갈리게 만드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미국에서 영어로 자동차는 car라고 하죠. 네, 그래서 그 car라고 정의했던 기존에 우리가 자동차라고 한국어로는 불렀던 이것이 이제는 좀 수동차처럼 느껴지는 내가 직접 운전해야 되는 내가 노동을 태워서 이동해야 되는 내 노동이 투여돼야지만 가치가 바라는 하드웨어에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해 왔던 것처럼 거대한 소프트웨어가 우리에게 엄청난 편리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디바이스로 전환되어 왔고 비단 전 세계 1등 모빌리티 기업인 테슬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샤오미나 샤오펑이나 화웨이나 이런 수많은 IT 기업들이 소프트웨어를 중심에 놓고 이 자동차라는 것들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변화 속에서 이제 저희 산업도 수동차로 봤을 때의 가치사슬과 자동차로 봤을 때의 가치사슬이 굉장히 달라지고 이번 책에서 제가 기입한 이 밸류체인의 지도도 기존의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에서의 밸류체인을 그리게 됐습니다. 진짜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대부분의 차는 자동차가 아니라 수동차네요. 네. 핸들이 있는 핸들로 운전해야 하는 수동차. 네. 야, 진짜 자동차는 소프트웨어로 정의가 되는 그런 자동차. 네. 이 책 보니까 그 참고로 왜 그 서점에 가면 미리 좀 보고 싶은데 이렇게 비닐로 쌓아놓는 책 있지 않습니까? 이게 랩핑이 되어 있습니다. 비닐로.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뒤에 부록이 있어요. 이게 이제 글로벌 밸류체인 맵이라고. 야, 이거 저는 그래서 저희 사무실 이제 벽에 좀 붙여놓으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몇 개죠? 10몇 개 업종의 네. 그 밸류체인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체인이라고 하는 게 그 공급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협력사들. 네. 그게 다 어느 하나 세세한 부분마다 심지어 뭐 음료 이거는 뭡니까? 화장품의 부자재 브랜드나 용기는 누가 만드는지 또 이건 뭐 게임이면은 디바이스 개발 분야 어디인지 이거 맨 앞에 있다. 자동차 여기도 보면은 수동식 비스마트카 그다음에 공유 택시 고정밀 지도 개발 추론 컴퓨터 개발 기타 센서 라이다 센서 등등 엄청 많네요. 네.
투자자분들이 어떤 선호하시는 네. 그리고 흥미를 갖게 된 어떤 키워드가 있을 때 그 키워드에 속한 업종의 전체 윤곽을 쉽게 잡을 수 있는, 그러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소장할 수 있고 벽에 걸어둘 수 있는 그런 브록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희 이경수 전무나 이진우 센터장께서 하셨기 때문에 저희 이 책에 참여한 업종 담당자들이 요 그림을 그리는데 책에 들어가는 공보다 이 그림을 그리는데 더 많은 공을 들였던 것 같습니다. 항상 여기에 대한 저도 니즈가 있었거든요. 이거 좀 어디 깔끔하게 정리된 거 없나? 근데 옛날에 십몇 년 전에 다른 증권사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건 진짜 네. 옛날 거죠. 네. 그 사이에 뭐 밸류 체인이 좀 바뀌었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저희 그 YG 클럽 세미나하는 세미나장에다가 벽에다 붙여보려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도 많이 붙여놓으십시오. 한 10몇 개 됩니다.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벽에 붙여놓고 봐야 되는 거고. 근데 이 책에 보면은 그 진짜 신기술 산업 위주로 많이 담겨 있는데 아예 빠져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철강화학은 아예 이 책에 있지도 않아요. 네. 그 섹터가 좀 이렇게 서운해하지 않겠습니까? 그 산업이? 철강 화학 산업이 이제 투자의 매력이 떨어진다라고 평가해서 배제한 건 아니고요. 네. 그 산업들 또한 이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만 담당자들도 여기 이 책 작성자로 참여를 했고요. 근데 제 산업이 그런 것처럼 네. 제가 담당했던 자동차 산업을 그냥 자동차 산업으로 부르기보다는 시장이 가치를 두고 있는 이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좀 더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철강 산업 담당자는 이제 에너지 인프라 관련 산업으로서 이 철강을 함께 다루는 지도를 그리고 책 작성을 했고요. 정유화학, 이제 석화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도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산업 관점에서 전체 산업의 윤곽을 그리는 작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네. 긍정적으로 발전하는 산업 제자리에 중심으로. 있는 산업은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죠. 네. 제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자리에 있으면 그냥 그게 뒤처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섹터라고 분류하는 것 자체가 너무 또 올드한 이미지일 수 있어요. 맞습니다. 이 책에서도 아예 자동차가 아니라 모빌리티라고 표현하셨더라고요. 사실 저희 산업을 최근 주가 동향으로 한번 이해해 보면 예. 지난 한 3개월 정도간 코스피의 지수가 1000포인트 이상 올랐거든요. 예. 근데 자동차 산업은 어떤 지수로 보나, 자동차 산업을 담당하는 어떤 복합 인덱스로 보나, 아니면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현대기아의 주가로 보나 제자리 걸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후진했던데. 네,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 대비 상대 주가로 봤을 땐 상당히 부진했죠. 그래서 이 산업을 바라보는 국내 투자자, 해외 투자자 분들의 생각이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된다, 조금은 지루하다, 이런 느낌이 주가에도 녹여져서 보여지는 것 같은데, 사실 시야를 넓혀서 전 세계 시장에서 자동차라는 것을 디바이스로 인식하고 이 자동차란 디바이스에서 이동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고 그 이동 데이터를 훈련해서 로봇의 이동 능력을 만들 수 있다라는 접근을 갖는 투자자분들과 그 투자자분들의 시각에 부합하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은 사실은 정말로 다이나믹하고 정말로 흥미진진한 변동성과 상승 무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 자동차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섹터 애널리스트로서 그런 전 세계적 흐름을 함께 이 책에 담아봤고요. 또 국내 자동차 업종에 있는 기업들도 대표적으로 현대자동차 그룹이 앞장서서 이런 변화에 문을 열 수 있는 기술적 도약을 만들어낸다면 한국에서도 굉장히 큰 투자의 기회가 또한 나올 수 있다는 시각을 말씀드렸던 전 세계 모빌리티 시장을 바라보는 프레임에서 또 얻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국내 자동차 산업 관련해서는 뒷부분에 또 자세히 질문을 또 드릴게요. 우선은 이 책에서 김준성 연구원이 그 담당하신 모빌리티 분야에서 특히 초점을 두신 게 로보택시더라고요. 네. 역시 로보택시. 근데 그 모빌리티도 되게 수많은 영역이 있잖아요. 여기 밸류체인 지도에 있는 것처럼 특히 모빌리티에 많이 주목하신 이유는 어떻게 우리가 봐요? 로보택시. 왜 그 수많은 기업들이 네. 저희가 아까 이야기 나눴던 과거의 자동차 산업, 이 자동차라는 산업에 왜 노크를 하여 들어와 이 변화를 만들어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모빌리티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저는 자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기 혼자. 네. 저 기계 혼자. 우리 인간은 자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죠. 네. 네, 오늘 아침에 제가 눈을 떠서 침대에서 기상을 하고 세수를 하고
옷을 입고 화장품을 바르고 머리 손질을 하고 뭐 아침밥을 먹고 문을 열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회사로 나오고 네. 회사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자리에 앉아 업무를 시작하고 그러고 이 자리에 또 왔잖아요. 네네네. 우리 인간들은 이제 수없이 다양한 노동 행위를 끝없이 이어가고 있고 그게 우리의 하루이고 우리의 삶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 하나하나의 노동을 연속된 수많은 노동 행위들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가능케 하는 기반 노동이 바로 이동 능력입니다. 네. 제가 두 다리로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 눈을 떠서 지금 이 자리에 올 때까지 끝없이 다양한 노동 행위들을 비물리적 노동이든 물리적 노동이든 이어올 수 있었던 거죠. 네. 자, 시장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를 꼽자면 인공지능이라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그렇죠. 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네. 에너지 인프라와 관련된 투자도 결국은 데이터 센터에서 전기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위성통신에 대한 화두도 결국은 위성통신 네트워크 시스템이 가동하여 굉장히 빠른 네트워크 연결을 전 세계 어디서나 이어줄 수 있어야 인공지능이 더 빠르게 훈련할 수 있고 네. 더 빠르게 작동할 수 있고 더 빠르게 업무 보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산업이 화두가 되는 거고요. 소위 말해서 시장에서 핫하다고 하는 테마들은 사실은 다 이 인공지능과 연관되어 있고 그 인공지능은 결국은 그것이 어떤 형태의 인공지능이든 생산성 향상이라는 우리 인류의 기술적인 진전의 어떤 근간을 이루는 화두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새로 등장한 테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자, 그러면 그 생산성 향상이라는 걸 위한 이 인공지능이 지향하는 가장 끝자리, 최종 목적은 결국은 대표님이나 제가 하는 우리 모두가 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노동을 제거함으로써 극단적 생산성 향상의 시대로 넘어갈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첫 번째 시작점이 이동 능력입니다.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이 그리고 스타트업들의 영상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죠. 사람처럼 생긴 로봇 영상도 나오고 그리고 챗 GPT 같은 LLM 인공지능 영상들도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노동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제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노동을 대체해야 하는 인공지능이든 간에 이동 가능 능력, 자율적으로 이동 가능한 능력이 기반이 되어야 되고 그 이동 가능한 능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동 데이터가 필요하고 이동 데이터를 가장 싸고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이동 수단인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네. 이 시장에서 로봇 산업이 태동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 산업을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투자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어떤 기대값의 중앙을 관통하는 화두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것의 시작점이라는 거. 완전 출발. 우리가 두 다리로 일어나서 걷기 시작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인류의 발전, 직립보행으로 시작이 됐듯이 로봇택시로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그럼 이제 로봇택시가 기존의 자동차 대비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운전하기에 뭐 편리하다는 거 다 알아. 운전을 안 하니까. 가격을 놓고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얼마나 효율적인지. 네. 이제 로봇택시라는 키워드가 제가 지난 5년 동안 굉장히 연구하고 그리고 갈구해 왔던 화두인데 네. 이제 나왔죠. 예, 드디어 네. 상용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물리인공지능 로봇이 등장하여 우리의 여러 가지 노동을 대체하기 위한 근간 능력이 이동 능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동 능력이 이동 데이터 확보를 통해서 드디어 완성된 것이 저는 로봇택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확히는 로봇택시라고 그러면 우리가 택시라는 단어에 굉장히 매몰되게 되는데 저는 운전 로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봇택시보다는 운전 로봇. 운전 로봇 또는 이동 로봇. 기존에 제가 직접 제 노동을 투하를 하건 아니면 다른 사람의 노동이 투하되는 것을 고용하건 어쨌든 노동력이라는 것이 투하되어야 했던 이 이동 수단이 더 이상 노동의 투입 없이 스스로 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 기술이 완성이 됐고 그것이 이제 시장에 등장한 거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존의 웨이모나 네. 아니면 죽스나 바이두 이제 수많은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로봇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세상에 공존했지만 저는 그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로봇택시라는 제가 정의하는 로봇택시라는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생각하는 로봇택시는 노동 제거를 통해서 생산성 향상을 만들어서
더 낮은 비용으로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기존의 웨이모가 제공하던 로보택시 서비스는 저는 인플레이션 기술 혁명의 한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인플레이션 기술 소비, 인플레이션 기술 혁명이라는 거를 그냥 제 마음대로 한번 정의를 해본다면 네. 돈을 더 내면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식적인 서비스인 거죠. 네네. 예를 들어 비행기를 탈 때 우리가 돈을 더 내면 비즈니스를 탑승권을 얻을 수가 있고 비즈니스 탑승권을 얻게 됐을 때 더 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돈을 더 내면 더 나은 서비스로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자, 웨이모는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프라이빗하죠. 나 혼자 타니까. 그래서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취업 면접에 가는 거면 면접 연습을 할 수도 있고 기사님이 없으니까. 네. 나 혼자만의 공간을 독차지해서 이동할 수 있는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나은 서비스를 더 높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웨이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근데 테슬라의 로보택시라는 것이 나왔고 중국에 있는 후아웨이나 샤오미나 샤오펑 같은 친구들도 로보택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들이 지향하는 로보택시는 반대의 것입니다. 더 낮은 비용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 즉 디플레이션 기술 소비라고 저는 반대급부에 있는 소비로 정의를 하죠. 노동을 제거했기 때문에 우리 일상 속에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구성하고 있는 것, 대표님이 이런 스튜디오를 운영하시는 것에도 굉장히 많은 노동력과 노동의 네. 비용이 투하가 되고 있죠. 제가 속해 있는 메리츠 증권도 저 같은 이제 사람들의 노동력을 얻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을 것입니다. 보통 이제 중대형사 리서치 센터 1년 예산이 한 100억에 이른다고. 저희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뭐 그 정도 비슷하다고는 합니다. 예, 예. 백오피스도 있고 뭐 하니까.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네, 어쨌든 네. 대표님 입장에서는 같은 예를 들어본다면 이런 거죠. 여기 지금 근무하고 계신 근로 인력들을 전부 해고하고 인공지능으로 물리적 노동이든 비물리적 노동이든 전부 대체해서 대표님께서 지금 이루고 있는 성과를 똑같이 거둘 수 있다면 생산성 향상이 만들어진 것이고 더 낮은 비용으로 더 나은 성과를 만드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경영자라면. 경영자라면은요. 자, 그리고 이 컨텐츠를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런 대표님의 노력 덕분에 같은 컨텐츠를 더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면 부가가치가 올라가게 되겠죠. 네네. 로보택시는 제가 생각하는 디플레이션 기술 소비로서의 로보택시, 운전 로봇, 이동 로봇은 그런 겁니다. 더 싸게, 더 나은, 더 좋은 서비스를, 더 좋은 제품을 이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디플레이션 기술 소비고 그것의 전제 조건이 노동 제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노동 제거의 시작점은 이동 능력을 자율적으로 구가할 수 있는 능력 확보이고 그 이동 능력에 근거해서 그거 하나만으로도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운전 로봇, 이동 로봇인 거고 이제 이동 능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바퀴 4개로 이동할 수 있는 로봇이라면 네. 다리 2개, 다리 16개 어떤 폼팩터로도 똑같이 이동할 수 있을 겁니다. 마치 제가 오늘 2다리로 여기 왔지만 행여나 제가 다쳐서 목발을 태어나 처음으로 짚어야 되거나 아니면 휠체어를 탔어야 됐어도 저는 여기에 도착할 수 있었을 거거든요. 제가 인지하고 판단하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로직을 학습해 놨기 때문에 네, 이동 방법, 끝단에서의 이동 방법의 변화가 있다 해도 같은 로직에서 쉽게 적용해 확산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만 다를 뿐, 네. 껍데기만 택시 모양을 하고 있을 뿐 이동 로봇 중에 하나고 네, 그게 휠체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4종 로봇이 될 수도 있는 거고 2종 로봇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예전에 한 20년 전에 혼다에서 아시모라는 네.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왔습니다. 예. 그 로봇이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죠. 예. 오바마 대통령이랑 악수도 했고요. 맞아요.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기도 하고요. 계단을 걸어 내려오고 걸어 올라가고 대단했습니다. 와, 정말 어마어마한 로봇의 시대가 열리는구나 했지만 지금은 사라졌죠. 그 20년 전이에요. 네. 그 이후에 뭐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그룹이 투자한 보스턴 다이나믹이라는 회사가 현대자동차 그룹이 투자하기 전에 뭐 소프트뱅크나 구글에 소속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때도 대단한 기염을 토했죠. 점프를 하고 덤블링을 하고 어마어마한 이 행동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게 지금 10년이 지나서 5년이 지나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떠한 대단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확인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단순히 생김새만 인간의 모습으로 가져가는 것이 진짜 로봇이 아니라 정말로 로봇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투영되어서 살려지기 위해서는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생산성 향상이 적은 비용으로 만들어질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이동 능력,
그리고 그 이동 능력에 근거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다양한 노동 행위를 이어왔듯 그 다양한 범용 노동 행위들을 개발해서 꽂아 넣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현재 로봇 시장에서의 선도 업체들은 저는 이 이동 능력을 먼저 개발하고 그 이동 능력에 근간하여 다양한 행위 능력을 개발하고자 하는 회사들이 리더십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선도 업체로 뭐 가장 높은 시가총액을 부여받고 있는 것이 테슬라. 그리고 상장에 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2등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화웨이. 그리고 3등 역할을 하고 있고 또한 2,300조의 시가총액을 구가하고 있는 것이 샤오미. 그걸 따라가고 있는 친구가 샤오펑. 중국의 친구들이 산재에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2, 3, 4등이라 저도 무방하다. 네. 이 친구들은 이제 테슬라가 제가 생각하는 제가 정의하고 있는 디플레이션 기술 소비 관점에서의 운전 로봇을 출시를 했죠. 그리고 이제 확산해 갈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주 빠른 속도로 확산해 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장이 태동을 보면서 와, 한 대가 이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구나. 한 대가 이 정도의 이익을 올리는구나. 그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얼마나 이용하는지에 따라 이 정도의 매출과 이익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할 수 있겠구나. 이런 계산을 해나갈 거고요. 그런 계산을 하는 와중에 동시에 시장에서는 자, 저 이동 능력을 활용해서 자동차 모양의 로봇이 아니라 다른 모양의 로봇들이 다른 다양한 노동을 대체하기 위해서 또 저 회사들 안에서 등장하는구나를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카메라 비전 방식이 나으냐, 라이다 레이더 다 갖다 붙이는 게 나으냐, 어떤 게 더 안전하다, 뭐 논쟁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말씀을 김준성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면 테슬라의 방식은 이게 로봇에도 적용되고 목발에도 적용될 것 같은데 라이다 레이더 막 잔뜩 붙이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만들고 있는 더 비싼 값으로 제조를 해야 되는 그런 친구들은 다른 데다 응용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읽히기도 하네요. 응용을 할 수 있지만 굉장히 비싸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안 팔리겠죠. 비싸면. 일단 비싸면 개발 비용이 비싸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개발 비용이 비싸다라는 것은 개발이 어렵다라고 저는 동의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전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챗 GPT나 그록이나 제미나이나 이런 라지 랭귀지 모델 이거 사실은 순식간에 이제 전 국민이 쓰게 됐는데 그렇죠. 네.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이 만들어진 배경은 결국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그리고 스마트 디바이스들을 사용하면서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텍스트 같은 랭귀지 데이터들을 자발적으로 만들어 남들과 공유하면서 인터넷상에 저장해 줬기 때문이거든요. 네네네. 우리가 만들어낸 남들과 공유한 그 데이터들이 10년 넘게 쌓이면서 그거를 훈련하여 우리가 만든 랭귀지 데이터를 훈련해서 랭귀지 모델이 나와 우리와 랭귀지로 소통하고 있는 거죠. 자, 같은 맥락에서 계속 말씀드렸듯 이동 능력을, 모빌리티를 만들려면 이동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동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비싼 디바이스의 형태를 갖고 있다면 그만큼 보급과 확산이 어렵고 보급과 확산이 어렵다면 데이터가 모이기도 훨씬 불리하겠죠. 반면에 이제 말씀하신 이 테슬라를 위시한 엔드-투-엔드 방식으로 자동차 이동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훨씬 더 비용 효율적이고 확산이 용이한 방식으로 전 세계에 자신들의 프로덕트를 뿌리고 있고 그 결과물을 작년보다 나은 올해의 성과로 작년보다 더 잘하는 운전 능력으로 계속해서 검증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축적이 되어가는 거죠, 계속. 맞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그 테슬라가 6월에 텍사스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시작을 했는데 이제 10여 대라더라. 20대도 안 된다더라. 물론 이제 순차적으로 늘려가는 합니다만, 근데 웨이모는 이미 5개 도시에서 1,500대 이상의 자율주행 택시가 돌아다니고 있다. 네. 그래서 결코 구글 웨이모가 뒤처진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파일럿 테스트만 놓고 보면 아니면 현재까지의 점수만 놓고 보면 누가 우위에 있다고 지금 볼 수 있을까요? 대수로 비교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특정 시점에서의 대수로 비교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기준에서는 10대를 돌리나 네. 1,500대를 돌리나 그놈이란 생각을 그래요? 하고요. 뭐 얼마 안 되는 거죠. 전체로 봤을 때. 서울에 지금 운영되는 택시의 수가 7만 대입니다. 그렇게 많은가요? 겨우 서울이라는 도시 하나에 7만 대가 우리의 이동 서비스를 지지하기 위해 존재하는데 미국 전역에서 1,500대. 한 친구는 1,500대를 하고 있고 한 친구는 이제 시작해서 10대 20대를 하고 있는데
1500대가 10대, 20대보다 높아라고 얘기하기엔 둘 다 보잘것없는 숫자죠. 네, 저는 우리가 어떤 기술에 대해서 평가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점찍기를 계속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점 찍기요? 네, 지금 이 시점에서 몇 대를 운영하고 있는가, 그리고 다음 시점에서 몇 대를 운영하고 있는가, 한 달이 됐건 분기가 됐건 반기가 됐건 연간이 됐건 이 대수, 운영 대수라는 것이 누가 더 빠르게 확산하고 누가 더 많은 소비자에게 어필할 것인가. 당장 나라면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 로보택시가 제공되기 시작했을 때 웨이모를 탈 것인가 테슬라를 탈 것인가.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차를 더 많은 소비자가 원할 것이고, 제공하는 사람, 이 제공하는 기업 입장에서 어떤 차가 더 많이 확산하게 용이한지를 보는 게 중요한 거지. 시작한 지 한 달 된 이 테슬라의 로보택시와 시작한 지 굉장히 긴 시간이 된 10년, 20년이 된 웨이모와 비교하는 것은 사실은 뭐 양측에 다 의미가 없는 숫자인 것 같고요. 어느 쪽을 지지하던 지금부터 이제 경쟁이라는 게 시작됐다고 가정을 한다면, 저는 경쟁이라 보지 않지만 굳이 경쟁 상대도 안 된다. 전혀 되지 않죠. 제 입장에선 그렇습니다만 경쟁 상대라고 보는 시각에서 예. 바라보더라도 이제 한쪽에 어떻게 보면은 웨이모란 친구가 있었는데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부터 점을 찍어가면 됩니다. 다음 점을 찍을 때 웨이모가 더 높은 팽창을 만들어냈는가, 테슬라가 더 높은 팽창을 만들어냈는가, 그리고 한 사람의 소비자로서 나는 둘 중에 어떤 로보택시를 지향하는가, 그리고 나 같은 소비자 집단이 미국에 있는 소비자 집단이건 전 세계에 있는 소비자 집단이건 어떤 쪽을 더 많이 선호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답은 굉장히 쉽게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거 타시겠습니까? 구글 웨이모다, 테슬라 로보택시다. 댓글로 써주세요. 저도 궁금해요. 아니 근데 왜냐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특히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웨이모가 좋아서 구글 알파벳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네, 줍스가 기대돼서 아마존 사는 사람은 거의 없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속된 말로 테슬람이라는 분들은 이제 많으시니까. 네. 물론 이제 그렇게 부르는 게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팬덤이 있다라는 거죠. 네. 중요한 거는 그래서 똑같은 로보택시가 나왔을 때 어떤 로보택시는 $10인 반면에 어떤 로보택시 한 번 타는데 $100다. 그러면 가격 경쟁 자체가 안 되는 거고, 앞에서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인플레 방식으로 신기술을 만들어내는 것과 디플레 방식으로 만들어내는 건 당연히 이용요금 차이에서도 월등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서도 그럼 테슬라가 이기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이거 하나 또 궁금하다. 이게 지금 이게 여러분 웨이모를 타시겠습니까? 로보택시 테슬라 거 타시겠습니까? 이거 여러분 여쭤보는 게 의미가 없는 게, 도대체 한국에서는 이 로보택시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특히 테슬라 거?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장 FSD도 사용이 되게 제한적이죠. 안 됩니다. FSD라고 부르는 거는 거의 안 되는 거고. 네, 이제 저희가 이야기한 로보택시가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 소프트웨어를 FSD라고 부르는데 네. 이것이 현재는 대한민국에서는 서비스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은 그냥 그 오토파일럿이라고 부르는 네, 주행 맞습니다. 보조 그 몇 단계입니까? 2단계, 2.5단계 뭐 이 정도? 저는 단계로 구분해서 부르지는 않는데요. 예. 뭐 이제 굳이 구체화해 본다면 고속도로 운전 보조 기능만 한국에서는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가다서다 그리고 차선 정도 맞춰주는 거.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한테 그 X죠, 옛날 트위터 막 보내더라고요. 한국에서 빨리 하게 해달라고. 네. 이거 뭐 일론 머스크가 근데 마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게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이제 올 초까지는 미국하고 캐나다에서만 FSD가 작동을 했고요. 그리고 2월, 3월 넘어가면서 이제 푸에르토리코 이제 국가에 이제 중미 국가에서 추가가 됐고, 이후에 중국, 그리고 이제 유럽에 노크하고 있고, 가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우핸들 국가, 영국, 일본, 호주 이런 쪽으로 확산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는 가을부터. 예, 정확하게 뭐 공표된 숫자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의 이제 개인적 판단일 뿐인데요. 예전에 우리가 한참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처음 맞이했을 때 애플이 아이폰을 런칭하는 국가를 티어를 정해서 제일 먼저 미국에 출시하고 맞아요. 그다음 티어 국가, 그다음 티어 국가. 한국은 몇 번째 티어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그 티어 구분에서 당시에 애플이 아이폰을 런칭할 때도 한국이 꽤나 이제 하위 티어에 있었던 기억을 저는 갖고 있는데, 초창기 출시국에서 항상 빠지고. 네, 테슬라도 한국에 대해서 그 이유가 무엇이든 이제 한국 정부와의 협상 과정이
더뎌서일지 아니면 정말로 한국 시장을 작게 봐서일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티어가 조금 후순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비전 방식은 이미 데이터는 우리나라에 돌아다니는 테슬라 차량들이 다 수집을 해놨을 거고 심지어 핸들이 우측에 있는 나라 영국이나 일본에서도 뭐 가을에 시작을 한다고 하면 기술적인 장벽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고 어떤 제도적인 문제 때문일까요? 그러면? 제도적인 부분에서도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네.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개인적 추론으로는 한국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한국의 지도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네, 그런 지도 데이터의 공유에 대해서도 과정이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국이라는 주행 환경을 적응하기 위한 이동 데이터는 저는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운전이란 노동은 보편적 노동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운전할 능력이 있으면 특별한 운전면허증 발급 없이 미국에서 운전하는 것을 허용해 주죠. 국제 면허증으로 이제 전환이 되죠. 예, 대부분 국가에서 전환이 되게 허용이 된 이유는 운전이란 노동은 보편적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한국에서 운전할 수 있다면 약간 다르긴 해도 미국이나 뉴질랜드에서 운전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허용하는 그 정도의 노동인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쉬운 노동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동 데이터 관점에서 한국에 들어오는 것이 지연될 이유는 없다. 네, 어떤 절차상의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도 데이터 이런 거는 지금도 우리나라는 이제 구글 지도, 구글 맵 어떻게 보면 그 기능 원활히 다 쓰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죠. 그게 또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좀 첨예하긴 하더라고요. 그것 네. 때문에 뭐 트럼프도 몇 마디 하기도 하고 막 역차별 두지 말아라. 그게 비관세 장벽이다 막 이러기도 하고. 지금 네, FDA 우리나라는 FDA가 맺어져 있어서 네.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제조된 차들 같은 경우에는 FSD가 미국에서 허용되는 만큼 테슬라만 원하면 한국에서 허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FDA의 세부 내역들을 보면 미국에서 미국의 뭐 도로교통안전국이 허용한 미국 도로 위에서 해도 된다라고 허용한 것들은 이제 FDA를 맺은 한국에서도 똑같이 허용이 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얘가 깜빡이인데요. 이 깜빡이가 FDA 맺기 전에는 미국에서는 깜빡이가 빨간색이고 한국에서는 노란색이어서 수입이 될 때 램프를 바꿔서 들여와야 됐습니다. 근데 FDA 이후에는 그냥 미국의 빨간 깜빡이를 쓰는 차들이 그것을 유지한 채로 한국에 수입이 되죠. 왠지 빨간 깜빡이가 있더라고요. 네네. 미국에서 수입된 차는 그런 게 허용이 됩니다. FDA 이후에는. 그래서 미국 도로 위에서 FSD가 허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제조한 차들은 한국에서도 똑같이 그것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테슬라가 한국에서 팔리고 있는 차들은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진 차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 중간에 이제 노선이 변경이 됐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아마도 통일된 어떤 절차의 진행이 테슬라 입장에서는 한국의 FSD를 런칭하기 위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데이터 관점에서도 예를 들어 영국 같은 경우에 관세 관련된 협상을 할 때 이런 빅테크 기업에 대한 데이터 통제에 대해서 완화하는 조건들이 같이 이 관세 협약을 마무리 짓는 데 들어가 있었습니다. 뭐 농산물이나 소고기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데이터 기업에 대한 어떤 규제 완화도 함께 이 관세 협상의 조건으로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아마도 우리나라 또한 관세와 관련된 협상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런 데이터 기업들과의 관계에 대한 어떤 규정들도 좀 변화를 미국에서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참 우리나라에서 그 테슬라를 타고 계시는 분들은 너무나 당연할 거고 로보택시 기다리시는 분들 전반적으로도 도대체 이거 FSD 로보택시 우리나라 언제 되는 거야 많이 기다리실 텐데 요거는 이제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교적으로 네, 풀어야 하니까 이거는 뭐 예측하기도 쉽지 않겠네. 언제쯤이면 될 것 같다 이런. 맞습니다. 네. 아무튼 요거는 이제 일론 머스크한테 트위터 더 많이 보내시고요. 그래서 그분이 또 뭐 이렇게 로비도 하고 뭐 대통령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하면서 뭐 돈 벌려면 뭐 여기저기 나라 또 열심히 뛰어다니는 게 비즈니스맨의 속성이니까. 예. 일론 머스크 열심히 하세요. Y3 영상도 좀 공유해 주시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올 거 아니에요. 로봇 택시를 타는 거랑 내가 차를 구매하는 거랑 개개인이 느끼기에 어떤 손익분기점이 좀 이제 다르는 어떤 시점이 분명히 오긴 올 텐데. 네. 지금은 조금 멀어 보이나요? 아니면 의외로 가까이 와 있을까요? 일단 로보택시가 지금 상용화된 게 아니죠. 일단 제대로 된 상용화를 논하려면 네. 저도 가서 그냥 탈 수 있어야 되고요. 미국에 살고 있는 제 친구들도 집 앞에서
로보택시를 불러서 이용할 수 있어야 제대로 이제 상용화가 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은 제한된 범위에서 시범구역에서 네, 이제 정말로 실전에 투입하기 위한 진짜 상용화를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플루언서 분들만 일단은 이용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제가 한번 타봤습니다. 네. 네. 아니 제가 한번 타봤습니다라는 썸네일. 아, 예. 네, 그런 분들만. 저 네. 깜짝 놀랐네요. 저희한테 아직 그런 연락이 안 옵니다. 네. 한국의 인플루언서 분 중에 한 분이 곧 로보택시를 타러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스틴으로. 네네. 테슬라에서 초청을 공식적으로 받아서 그래서 아마 한국에서는 가장 먼저 타시는 분이 될 것 같은데 김준성 연구원님은 안 부르고요? 저는 아직 테슬라 네. 정신 못 차렸네. 아니요. 저는 한국에서 해야 될 일이 지금 있기 때문에 김준성 연구원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자동차 애널리스트를 네, 저는 아마도 내년 초에 지금 텍사스 오스틴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내년 초에 아마 캘리포니아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테슬라가 김준성 연구원님을 모를 리가 없지. 네. 네. 그래서 네, 질문에 말씀을 더 드리면 상용화가 되고 나면 정확한 숫자가 나오겠죠. 지금은 이 범위 안에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범위 안에서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이동을 하던 고정가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용화가 되고 나면 거리 연동형 요금으로 바뀔 거거든요. 아하.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경쟁 이동 수단과의 가격 비교를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경쟁 이동 수단 중에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택시나 우버 아니면 기차나 버스, 지하철, 단거리 비행기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질문 주신 차량을 내가 직접 소유해서 내가 운전에 참여하는 우리가 알던 그 시장 우버처럼. 아니요 내가 운전하지 않고 제가 갖고 있는 차 이제 제가 5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차 한 대를 사서 집에 보관을 하고 지하주차장에 그리고 출근할 때 쓰고 주말 나들이를 할 때 쓰고 지금 네 같은, 그게 이제 하나의 이동 서비스의 한 방법론이죠. 네. 제가 A에서 B로 이동하기 위해서 선택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지하철 타고 오래 걸리지만 좀 사람들과 많이 부대끼지만 저렴하게 이동하는 방법이 있고요. 지하철도 마찬가지 그런 형태의 이동수단이 될 거고 조금 프라이빗하게 이용하고자 한다면은 이제 나 혼자 택시를 불러서 이동할 수도 있고요. 좀 더 좋은 차를 선별적으로 필터링을 해서 그리고 기사님에 대해서도 평점 관리가 별점 보고 갈 수 있는 우버 같은 거를 우리나라에서 안 되지만 미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이동수단이 될 거고 이런 것들이 어떤 공유형 이동수단들이라면 소유형 이동수단 내가 차를 한 대 사서 주차장에 아니면 가라지에 보관을 하고 필요할 때마다 쓰는 이런 것들이 이제 로보택시가 대결해야 되는 기존의 이동 서비스들인 거죠. 그리고 질문 주신 부분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로보택시가 나왔을 때 일종의 소유의 종말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저는 질문을 이해했는데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라는 제품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주 단순화해서 둘로 나눠 본다면 사치제로서 바라보거나 아니면은 필수제로서 바라보는 성격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기준선이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공유형 자동차를 이용하는 비용은 전 세계 평균 킬로미터에 한 2,000원 정도 된다고 저는 계산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킬로미터를 택시를 타고 이동한다면 한 2,500원 정도 지급을 해야 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00원을 지급해야 될 거고요. 중국은 1,500원 정도, 유럽은 7,000원 정도, 미국은 4,000원 정도. 각 나라마다 좀 다르겠지만 전 세계 평균적으로 봤을 때 택시나 우버 같은 차량 형태를 갖추고 있는 이동수단을 고용해서 이동하는 방법을 선택했을 때 지불해야 되는 비용, 노동의 대가, 이용의 대가가 킬로미터에 2,000원 정도 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보통 우리가 차를 구매하면 폐차될 때까지 손바뀜이 있더라도 한 15만 킬로미터 정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15만 킬로미터를 내가 차를 사서 내 노동을 투하해서 이동하는 게 아니라 남이 차를 샀고 그 차를 운행하는 남의 노동을 고용해서 쓰게 되면 킬로미터에 2,000원인데 이걸 15만 킬로를 탄다. 그럼 3억 원이거든요. 3억 원 내고 15만 킬로를 남의 노동을 고용해서 남의 차를 고용해서 이동하는 것보다 3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한 대 사서 내가 세금 내고 내가 보험금 내고 내가 에너지 비용 내고 내가 유지보수 비용 감당하고 그리고 내 노동을 0이라고 생각하고 투하해서 내 노동의 대가, 내 노동의 비용이 0이라고 생각하게 투하해서 이용하는 것이
남의 노동, 남의 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3억 원보다 압도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일종의 경제적 선택으로서 차를 구매하는 수요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사치제로 소비하는 것이 또 있는 거죠. 그렇죠. 3억보다 비싼 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값이 3억보다는 적지만 이런저런 부대 비용들을 15만 킬로 동안 끌고 가면은 3억이 넘어가거나 비슷해지는 것들이 있죠. 네. 자, 그런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차를 어떤 필수제로서 구매하신 게 아니라 사치제로서 구매한 겁니다. 네. 자, 이런 수요는 10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만의 것, 남들과 다른 무언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나만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특별히 더 많은 돈을 지불해서 구매하는 수요는 다른 영역이지만 대부분의 자동차를 구매하는 수요의 중심에는 제가 말씀드린 경제적 선택, 필수품으로서의 선택지가 이제 작동을 해서 구매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 전 세계 자동차 소비의 90% 정도 이상이 4천만 원 이하에서 발생이 됩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저는 요 필수제로서의 자동차 소비가 타격을 받기 시작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랫단부터. 왜냐하면 내가 차를 내 것으로 구매하고 내 노동을 투하하는 것이 남이 사고 남의 노동을 투하하는 것보다 압도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을 한 건데, 이 3억 원이었던 남의 차 남의 노동을 고용했던 것이 로봇택시로 전환됐을 때 5분의 1, 6천만 원, 훨씬 싸진다면 7천만 원, 5천만 원 이 정도 수준이 되어버린다면 차를 구매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냥 단순히 차값 3천만 원, 4천만 원에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을 15만 킬로, 10년 이렇게 타면서 들어갈 것만 계산해도 이게 비싸질 거고요. 그리고 내 노동의 비용. 우리가 이혼할 때 주부의 가사노동을 경제적 가치를 판단해서 재산 분할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마찬가지로 차와 이혼을 하는 자리입니다. 내 노동의 가치를 계산하게 되죠. 내가 부산에 내려가야 되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를 운전하는 것은 영원히 아니거든요. 내가 생활을 하면서 받아가고 있는 어떤 시급이라는 거를 적용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이 비용까지 같이 감안하게 되면 로봇택시보다 차량을 소유해서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비싸지게 됩니다. 그런 지점에 대한 공감이 저는 되게 쉽게 형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떤 소비를 할 때 경제성이라는 것을 절대로 떼놓고 소비를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것이 굉장히 쉽게 확산되는 과정 속에서 저는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는 로봇택시가 그래서 대중화되고 보급된 그 거점 도시들, 거점 주 지역에서 실제로 신차 수요가 어떻게 빠질지를 굉장히 유심하게 볼 겁니다. 야, 차와 이혼하는 시대처럼. 네. 물론 이제 다 뭐 이렇게 계산기 두드리고 이혼하시는 건 아닙니다만, 특히 차라는 소비재는 네. 그게 또 너무 용이하게 딱 펼쳐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훨씬 더 싸지면 싸질수록 자율주행차로 넘어가는 그 시기가 더 빨라질 테고요, 당연히. 네, 우리는 경제적으로. 이동수단을 공유해서 사용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하고요. 우리가 이용하는 거의 모든 대부분의 이동 서비스는 내가 직접 차를 소유하지 않는다면 공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예. 공유 이동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어떤 소비를 하던 경제적 선택을 한다라는 가정에서 접근해 본다면, 그리고 단순히 경제성뿐만 아니라 편리하기도 하고, 내가 운전을 안 하니까 편리하죠. 그렇죠. 그리고 재미있기도 합니다. 내가 운전을 안 하면 놀 수 있거든요. 예. 게임을 할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영화를 볼 수도 있고, 영상 통화를 하며 데이트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경제성, 편의성, 재미가 삼박자가 갖춰진 이 대상을 소비자들이 선택하면 할수록 어쩌면 제가 분석해 왔던 기존의 자동차 제조 및 판매 시장은 축소될 수 있다라고 볼 근거가 충만하다는 거죠. 그 시대가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김준성 연구원님이 수년 전부터 하셨었죠. 네, 그런 그렇죠. 미래가 올 거다라고 4, 5년 전부터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는 되게 멀어 보였는데 이제는 그쵸. 점점 더 훨씬 더 가까이 왔고, 아까 그 아마존 죽스도 그렇고 구글 웨이모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최근에 보니까 우버 승차 공유 업체, 거기가 루시드라는 전기차 업체에 투자를 해서 네. 26년 말부터 상용 서비스에 도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그날 뭐 우버 주가도 좀 움직였고, 여기는 그럼 어떤 방식일까요? 과연 좀 경쟁이 될까요? 안 될 겁니다. 너무 결론. 제가 우버 서운하게. 네, 그 버릇없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대화에서도 계속 강조드리듯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선 그 노동에 대한 실질적인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네. 이동 데이터를 모아야 이동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언어 데이터를 모아야 언어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거고요. 어떤 노동을 대신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선 무조건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배워왔습니다. 우버가 됐건 루시드가 됐건 아니면 우버 더하기 루시드가 됐건 그들이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기술적 기반이 한두 해 만에 또는 더 길게 봐서 2030년까지 과연 그런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역량이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기존의 우버는 어차피 우버 드라이버들이 있어서도 그 사람들 차를 가지고 했던 거니까 테슬라처럼 데이터는 모으기 힘들었을 거고, 뭐 물론 이제 콜 잡거나 뭐 이런 데이터들은 있겠죠. 루시드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그런 방식은 어때요? 왜 테슬라도 그 도조 컴퓨터라든지 자기네 컴퓨팅 시스템 네. 아니면 자율주행 시스템을 나중에 뭐 판매할 수 있다라는 뜻도 내비쳤잖아요. 같이 공유하자. 물론 돈 내고 쓰라라는 거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테슬라의 시스템을 제3의 자동차 업체들이 같이 쓰는 거. 이거는 그러면 이제 가능한 그림. 네, 가능한 그림이 맞습니다만 이제 연합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제 협력이죠. 그러니까 A와 B가 협력을 한다면 협력을 통한 어떤 기브 앤 테이크가 확실하게 존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컨대 중국에서는 이런 기브 앤 테이크 협력을 가장 잘하고 있는 회사가 존재하죠. 화웨이입니다. 네, 10개 이상의 글로벌 자동차 회사 그리고 로컬 자동차 회사가 화웨이와 연합해서 이 스마트카 시장에 진출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화웨이는 일종의 소프트웨어 같은 걸 제공을 하는 거죠. 자율주행 시스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전에 스마트폰이 처음 태동했을 때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 결국은 이 손바닥 위에 있는 이 컴퓨터가 작은 컴퓨터를 구동하여 이 손바닥 안에 있는 디스플레이에 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컨텐츠, 소프트웨어를 구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생태계가 등장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 전반적인 생태계를 잘 준비하지 못했던, 혼자 하지 못했던 친구들이 안드로이드 진영으로서 포섭이 됐었죠. 네. 그 맥락에서 이제 화웨이 연합이라는 것이 부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안에 내용을 보면은 이제 한 부분만 화웨이가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예컨대 센서가 어느 위치에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 설계, 배치도 화웨이가 해주고, 센서가 어떤 스펙으로 들어가야 되는지도 화웨이가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들어온 인지 데이터가 처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말씀하신 것처럼 화웨이가 제작하고요. 그 소프트웨어를 구동할 수 있는 이 추론 컴퓨터도 화웨이가 직접 만든 컴퓨터가 들어갑니다. 이 컴퓨터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구동해서 명령이 떨어지면 명령이 이 각각의 부품에 전달되는 제어 구조도 화웨이가 설계를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끝단에 달려있는 제어될 이 부품들의 스펙 선정도 어떤 부품사에 어떤 부품을 써야 돼라는 것도 화웨이가 합니다. 사실상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 권한 침해를 받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세세하게 하나하나를 화웨이가 전부 제어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화웨이 입장에서 연합을 하는 이유는 화웨이는 물론 차를 직접 만들지 않기 때문에 테슬라와 상당히 이제 상이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지만 이 연합을 늘려가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 이동 데이터를 빠르고 많이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데이터라는 것이 다양한 연합군들로부터 많이 들어오는 것이 좋은데 각각의 데이터의 결이 다 다르면 어떤 것은 세모난 데이터가 들어오고 어떤 것은 네모난 데이터가 들어오고 어떤 건 동그란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것을 같은 시스템화에서 훈련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결의 인지 판단 제어 과정의 데이터가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마이크로하게 그리고 또 매크로하게 이 화웨이가 설계 선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화웨이가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브 앤 테이크니까 반대 입장에서 자기가 얻을 것이 있어야 될 겁니다. 자, 그건 생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스마트카라는 단어가 대중화되어 있지 않죠. 근데 제가 지난 5월 달에 상해 모터쇼에 갔을 때 굉장히 놀랐던 부분은 불과 작년 북경 모터쇼나 재작년 상해 모터쇼에 갔을 때만 해도 구호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희 전기차 잘해요. 저희 주행거리가 대단합니다. 저희 배터리 못 써요. 저희 모터는 뭐고요. 자, 이런 전기 자동차라는 구호가 그래도 여전히 남아 있었는데 이제 올해 상해 모터쇼에서 제가 느꼈던 건 그 구호가 사라집니다. 저희는 전기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스마트카를 만들고 있습니다라는 어필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소비자는 더 이상 싸고 좋은 하드웨어적 전기차가 아니라 싸고 좋고 편리한 스마트카를 원하는 시장으로 전환되어 버렸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당연하게도 그런 변화가 익숙해진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선택받는 제조를 하기 위해선 스마트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만들지 못하는 친구들은 당연하게도 판매 감소와 가동률 하락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스스로 하겠다는 도전을 뭐 병행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살아남고 볼륨 가동률을 이어가기 위해서 화웨이와 연합을 하는 이 서로가 얻을 것이 있는 협력 관계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이제 명확한 이제 주고받음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우버와 루시드다. 저는 각각의 기업들이 각각의 어떤 기존의 프레임에서 바라볼 만한 장점들이 있겠지만 그 기존의 장점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들이 디플레 기술 소비로서의 운전 로봇이 나왔을 때도 계속 장점인가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버를 불러 타는 것보다 더 편리하고 더 경제적이고 더 재미있는 그런 수단이 등장한 거고요. 그리고 차를 소유하는 것보다 로봇택시로 공유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등장을 한 겁니다. 심지어 루시드의 차량은 테슬라와 비교했을 때 그냥 전기차로 바라봤을 때도 저렴하지 않죠. 거기 약간 처음에 고급화를 좀 지향을 했었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이해를 쉽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 시장이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대격변을 맞이하고 있어. 근데 지금 자동차 시장은 굉장히 많은 과거가 함께 공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존. 피처폰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돌이켜보면 피처폰을 우리가 기름을 넣어서 전화하지 않았거든요. 네, 피처폰도 배터리를 이용했습니다. 네. 네, 예전에 우리가 썼던 플립폰, 뭐 폴더폰, 여러 가지 그 피처폰들. 네. 자, 그거를 저는 지금 우리 자동차 시장에 비유한다면 전기폰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 전화가 되는 모바일 디바이스였으니까. 네. 그러다가 고성능 컴퓨터가 들어가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구동하는 스마트폰으로 넘어간 거죠.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훨씬 더 구시대의 어떤 전화 수단들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를 저는 그 구시대의 전화기와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전기 자동차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게 전기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기 자동차에서 스마트폰으로 이제 지금 또 순식간에 넘어가는 엄청난 급변이 이 섹터에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방점은 결국 노동력 제거를 위한 이동력 확보라는 것에 방점이 꽂혀 있고 그 이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은 데이터이고 그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지 더 나은 방법으로 더 싸게 더 편리하게 이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지가 우버 루시드 연합뿐만 아니라 그 누가 됐던 내가 무언가를 해보겠어 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할 때 잘할 될 거야 잘할 수 있을 거야 아니 그 반대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미 화웨이가 그 기브 앤 테이크를 하고 있듯이 테슬라도 가능할 거고 왜 그 완성차 업체들 중에서 자율주행 기술 자체적으로 하겠다라고 했지만 잘 못하고 있는 데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데들은 앞에서 말씀하신 생존을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화웨이 손을 잡든 테슬라 손을 잡든 가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각자 다양한 길을 모색하고 있을 겁니다. 아직 시간이 이제 얼마나 남았는지 각자 생각이 또 다 다르거든요. 네네. 이 변화가 지금 당장 우리가 내일 모레까지 준비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2030년까지만 준비를 마치면 괜찮은 것인지 2040년까지 시간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입장이 기존 자동차 산업의 경영진이든 아니면 새로운 산업의 주인공들이든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연합전선 구축에 대한 입장도 다 다를 거고요. 좀 여유 있게 기간을 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독자적인 개발 로직을 만들어가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돼야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게임은 결국 우리가 혁신산업이라는 것을 언제나 봐왔죠. 100년 전에도 어떤 혁신산업이 있었고 50년 전, 10년 전, 5년 전, 1년 전, 뭐 일주일 전에도 계속해서 혁신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생존에 대한 정의는 선도업체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선도업체가 얼마나 빨리 문을 여느냐가 결국은 파생되는 여러 가지 변화들을 야기하게 되는 거죠. 후발주자가 이 변화는 10년 뒤에 열려도 되겠어. 5년 뒤에 열려도 되겠어라고 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선도업체가 그 변화의 시기를 정의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 마음이 급합니다. 나왔거든요. 로봇이 자동차의 모습을 했지만 로봇이 이동 로봇.
혼자서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 내지 않고 이동하는 것을 경험해왔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빠르게 확산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투자자와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예. 투자자들은 항상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해서 그 과실을 공유하고자 하죠. 그렇죠.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는 5년 전에 했어도 재밌는 이야기가 됐을 거고요. 어. 3년 전, 1년 전 언제 해도 재밌는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없던 걸 만드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제 이야기거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나온 겁니다. 그럼 이제 저는 바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음이 급해지고 네. 저게 다 외국 업체들끼리 하고 있는 거고 막. 이제 현대차 그룹도 자체적으로도 준비하고 있는 노선이 있고 연합을 구축해서 가고자 하는 노선도 공존합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에게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그룹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렇지 못하다고 평가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PER이 3배, 4배 정도밖에 되지 않고 앞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가 이렇게 많은 상승을 단기에 보이고 있는데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근심과 우려가 기대보다 더 크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한 면이 될 것 같은데 현대자동차 그룹도 만약에 어떤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러면 굉장히 강력한 주도주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왜냐 이 시장은 너무 매력적이거든요. 가야만 하는 길이고. 단순히 계산해 봤을 때도 예컨대 우리가 이제 좀 더 산업이 열리고 테슬라가 일단은 시장 문을 열었으니까 테슬라로 얘기를 드려보면 테슬라가 더 많은 지역에서 제대로 된 요금 시스템을 갖고 더 많은 손님을 태워봐야 저희가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겠지만 뭐 그냥 지금 기준으로 뭐 한 번 타는데 8,000원 정도 요금을 받고 있고 그 요금은 우버나 택시보다 4분의 1, 5분의 1 가격이고 그래서 비교 우위의 경쟁력이 있고 하루에 한 뭐 20번 정도를 태운다. 그래서 뭐 한 16만 원 정도의 일매출이 나온다. 자, 그럼 365일을 곱하면 네, 그러면 한 차값 한 대 매출이 나오거든요. 6천만 원, 7천만 원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매출에서 이익은 얼마나 될 것이냐. 자, 보험 요금은 없습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거든요. 테슬라 인슈어런스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부의 비용은 뭘까요? 사고가 나야 비용이 생깁니다. 사고가 안 나잖아요. 그럼 보험료가 영해 수렴을 하죠. 자, 그리고 유지보수. 지금 운영하고 있는 모델 Y는 아니겠지만 이제 로보택시 전용으로 나올 사이버캡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 유지보수를 하죠. 유지보수 비용도 영해 수렴합니다. 자, 로봇이 와서 점검해주고. 예, 맞습니다. 충전도 무인 충전으로 하고요. 에너지 비용 같은 경우에도 자, 우리나라는 에너지 시장이 국영 기업이 이제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나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영화가 되어 있거든요. 자, 테슬라 일렉트릭이라는 전력거래 사업자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ESS 시장 전 세계 1등이죠. 밤에 원전이 삥삥 돌아가는데 전기 안 쓰면 땅에다 버리죠. 네. 자, 전 세계 에너지 생산량과 전 세계 에너지 사용량을 보면 사용량이 반밖에 안 됩니다. 전기 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발전소는 끝없이 돌아가는데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때는 버려지기 때문이죠. 그게 다 저장돼서 ESS에 저장이 된다면 더 효과적인 에너지 활용이 가능한 건데 그 시장의 1등이 테슬라거든요. 자, 그러면은 에너지 비용도 굉장히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비용이라는 것을 계산해 봤을 때 세금이나 아니면 차값 상각 정도인데 마진이 얼마나 될까? 예를 들어 1년에 매출이 6천만 원이 나오는데 한 대당 5천만 원일 수도 있고 7천만 원일 수도 있죠. 그냥 가정하기 나름입니다, 아직은. 근데 굉장히 큰 매출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싸고 편리하고 재밌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 한 대당 매출이 5천만 원, 6천만 원, 1억 어느 숫자든 나올 텐데 거기서 마진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50%다, 25%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자 100만 대일 때 합산 가능한 이익은 어느 정도일까? 10조 단위가 나옵니다. 1000만 대일 때는 100조 단위가 나오죠. 그게 되겠어? 당연히 되죠. 왜? 우리는 싸고 편리하고 재미있게 이동하고 싶으니까. 그 시장이 열려버린 거죠. 마음이 급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그 스마트카가 안 보일 남들이 다 뿐입니다. 보러 가면 안 되니까. 아니 근데 이게 현대기아차도 42-인가요? 거기다 투자도 하고 뭔가 자체적으로 개발은 한다고는 합니다만 그다지 뭐 이렇게 반가운 소식이 막 빨리빨리 들리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잘 안 된다는 얘기도 좀 있고 물론 기다려봐야 하는 거고 뭐 기술 투자했다고 뭐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다른 데들은 지금 막 저기 뛰어가고 있는데 날아가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걱정이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에는 사실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잘하고 있나? 테슬라의 경우에도 이제 없던 것을 만들어낸 회사이기 때문에 더 그랬을 수 있지만 테슬라가
차를 판매하기 시작한 것은 2012년. 그리고 데이터를 모을 수 있게 컴퓨팅 플랫폼을 차에 장착하기 시작한 건 2013년부터입니다. 자, 어떤 유의미한 기술적 진전을 데이터 확보를 통해서 만들어내기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물론 뭐 복잡한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테슬라라는 회사도 그리고 중국의 친구들도 과정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 과정에는 시간이 반드시 소요가 됐습니다. 네. 자본 투하와 시간 투하가 전제 조건이라는 거죠. 현대자동차 그룹이 테슬라와 비교해서 늦게 시작했느냐? 당연히 그렇죠. 중국과 비교해서 늦게 시작했느냐? 당연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늦게 시작했지만 저는 분명한 진전을 만들어내고 있고 마일스톤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금 이제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갖고 있는데 마음이 급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왔으니까. 로봇 택시, 운전 로봇이라는 스스로 판단해서 자율이동할 수 있는 로봇이라는 게 세상에 나왔으니까 마음이 급하죠. 네. 자, 이런 마음이 듦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로봇 택시는 뭐 세상에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네. 인플루언서들만 아직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이죠. 이제 문이 개화되는 겁니다. 현대자동차 그룹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이어왔고 그 중에 굉장히 큰 방점을 찍은 투자 중에 하나가 42.이었고 네. 42.이 계획하고 있는 것처럼 2028년 내외에 유의미한 자율이동 능력을 갖춘 디바이스를 공개한다면 저희한테도 기회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전제 조건은 그렇게 될 거니까 현대자동차 그룹이 잘 될 겁니다라고 확정적으로 이야기 드릴 수는 없죠. 저도 내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타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바로 이 순간에 42 또는 현대차 그룹이 어떤 걸 제시하지 못했다고 뭐 비관론에 휩싸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런 비관론은 주가에 다 반영이 되어 있고 28년 전후에 계획했던 대로 그것을 세상에 공개할 수 있다면 저는 이동시장이라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시장 자체가 창밖을 보면 다 이동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도 이동하고 있고 사물도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은 다 이동하고 있고요. 소비자 물가지수, 우리가 쓰는 소비의 이제 대표성을 띠고 있는 지수인데 그것의 20% 가까이가 이동 비용입니다. 집값 다음으로 많은 돈을 쓰는 게 이동 비용이죠. 차값 할부금도 거기에 들어가고요. 맞아요. 버스비도 거기에 들어가고요. 또 소비자 물가지수뿐만 아니라 생산자 물가지수에도 10% 가까이가 이동입니다. 이것을 5분의 1, 10분의 1로 절감할 수 있는 기술 시장은 이제 열리는 거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그룹이 만약에 그런 것들을 계획한 대로 보여줄 수 있다면 지금 누리고 있는 시가총액은 아무것도 아닌 기염을 토할 수 있는 포텐셜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걸 확인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니까 잠재력이 있는데 그 잠재력이 터지는 걸 좀 보여줘야 되는 거죠. 일단 마음은 급하지만 쫓아갈 시간은 있다. 네. 비관론은 지금 뭐 PER 4배, 3배짜리 주가에 반영이 돼 있는 거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이제 자동차 시장이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현대차는 이제 배당주다. 그건 어떻게 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배당주. 성장을 못 보여주고 있으니. 또 이게 반대로 뒤집어서 보면 배당 수익률은 나쁘지 않다라는 건데. 그 배당주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예. 이게 안정성이 담보돼야 합니다. 예. 예컨대 뭐 테슬라가 됐건 누가 됐건 예. 로보택시가 나와서 신차 시장을 축소시켜 버려서 빼앗기면 현대 다 뺏기면 기아가 만약에 그런 시장에 함께 진입하지 못하면 위기에 처하겠죠. 중국에서 화웨이와 연합하는 중국 로컬 관영 업체들의 입장이 그런 겁니다. 내가 저 시장에 스스로 갈 능력이 없는데 가만히 있다가는 일단 스마트카 대비 경쟁력이 떨어지는 일반 수동차를 만들고 있으니 위기겠다라고 생각해서 조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기업들의 이제 방향이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근거가 결국은 내가 가만히 있다가는 가동률이 하락하고 이익이 훼손되겠다라는 우려 때문에 화웨이와의 연합을 선택했을 겁니다. 이제 배당주라고 할 수 있다면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는 이익의 안정성이 담보되어 있어야 예컨대 배당 성향이 작년 이익 기준으로 25%였다. 그래서 100을 벌었는데 25를 배당으로 나눠줬으니 참으로 괜찮은 배당 주인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3년 뒤에는 이익이 100이 아니라 50이 되면 사실 배당 성향이 25%를 유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는 글로벌 주식 투자 빅시프트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빅시프트를 이뤄내느냐 이뤄내지 못하느냐 또 가만히 있으면 후진하는 거고 그 경쟁에서 본질적으로 앞서가야 되는 거고 최소한 쫓아가야 하는 거고 네.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냥 배당주로만 보는 것도 사실은 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뒤처지는 거고. 오늘 저희가 글로벌 주식 투자 빅시프트 이 책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메리츠 증권의 김준성 위원 통해서 저희가 아직도 집에 안 보내드리고 이야기를 더 하고 있습니다. 아니 몇 가지만 더 여쭤보려고. 네네. 이게 참 빅시프트 이야기하다가 국내 뭐 자동차 시장 뭐 얼마나 회복이 될까요? 관세 영향 어떨까? 이런 것도 여쭤보기가 갑자기 너무 모해졌어. 여쭤보셔도 좋습니다. 시프트를 이야기하는데 나는 이제 조금 이제 기어 1단에서 2단 가고 있고 막 수동. 왜냐면 이제 관세 때문에. 네. 어떻게? 아니,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니 근데 당장 이제 네. 실적이 줄고 있으니까 6월까지의 데이터도 지금 현대기아차 수출이 전체 시장은 조금 더 개선되긴 했습니다만 미국 외 시장으로 좀 팔면서 근데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판매는 좀 줄기 시작을 했고 이것 때문에 사실 주가도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잖아요. 과연 이걸 그럼 그렇죠. 어떻게 풀어낼 거냐 해서 미국 현지에 있는 공장에 좀 제품 믹스를 더 많이 비중을 싣겠다라고도 현대차는 이야기합니다만 그게 제대로 이제 작동이 될 것이냐 이것도 또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일단 어쨌든 현재 하고 있는 장사를 잘해야 영업 현재 장사. 현금 흐름이 유입이 되는 것이고 배당뿐만 아니라 그 기본이 되는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재원이 되기 때문에 일단 돈은 잘 벌고 봐야 됩니다. 근데 관세로 인해서 이게 절반 가까이가 만약에 훼손될 수 있다고 한다면 배당 재원이 훼손되는 게 아니라 투자 재원이 훼손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네, 관세 이슈를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그룹의 미래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을 단순히 2분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를 얼마나 미스할까, 상회할까, 하회할까를 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세를 대하는 입장에서.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어떻게 타개할 방안이 있을까? 이게 예전에 IRA 때도 네. 미국에 이제 공장 건립하는 걸 더 빨리 완공을 하겠다라고 해서 어찌저찌 막 대응은 했잖아요. 네. 이번에는 근데 전반적인 이제 큰 틀의 관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국 생산량을 더 늘려야 한다라는 결론밖에 안 나오지 않나요? 지금 미국의 주장을 다 받아들인다면 그게 맞죠. 예. 네. 근데 어떤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무작정 그 부탁을 다 들어줄 수는 없기 때문에 협상이라는 것을 국가적 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미국도 자동차를 싫어해서 자동차에만 관세를 25% 부과하고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걸 내놔라고 협박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라마다 협상을 하는 미국의 입장이 다 다릅니다. 나라마다 협상을 할 때 미국이 더 많은 걸 얻어내기 위해서 약점을 찔러야 되죠. 약점이요. 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자동차가 약점입니다. 자, 미국이 걸고 물고 늘어지는 이 부분이 너네 우리와 무역하며 혼자 좋잖아. 너네 차 팔고 싶지? 미국에 많이 팔아야 되잖아 이거. 그쵸. 너네가 이만큼 대미무역수지 흑자를 내고 있는데 너는 이만큼 좋은 거고 우린 이만큼 안 좋은 건데 이건 불합리해. 근데 이거 보니까 너네 나라는 이 중에 이만큼을 자동차에서 만드네? 자동차가 니네 약점이구나. 최대 고용 유발 산업이고 대미무역수지 흑자에서도 60-70%나 차지하는 너네의 아킬레스건이 자동차구나. 내가 이걸 쥐고 너를 흔들면 사탕이 계속 떨어지겠구나. 이것이 트럼프 1기 때의 협상 방법이었고 지금 2기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차이가 있다면 1기는 자동차에 관세 때린다. 너네 자동차가 아킬레스건이잖아. 너네한테 제일 중요한 산업이잖아. 이거 때린다. 내 말 들어. 나 공장 지어줘. 투자해줘. 돈 내놔. 라고 했다면 2기 때는 일단 때리고 자 아프지? 안 아플려면 내가 원하는 거 내놔. 라고 저는 이제 이 미국의 협상 방식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딴 거 열어라. 농산물이 되든 뭐가 되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이태원에 있는 호텔에서 재벌 총수분들, 기업인분들을 다 이제 한데 모았죠. 2019년에요. 18년에. 2018년? 네. 19년이네요. 2019년. 그러니까 1기 대통령일 때. 1기 대통령 3년 차에 한국에 왔었죠. 그래서 다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치하했습니다. 잘했다. 한국이 참 많은 투자를 해줬다. CJ도 투자하고 SK도 투자하고 삼성도 투자하고 뭐 저기 다양한 기업들이 다 함께 투자해줬다. 나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만족한다. 자, 이게 일단은 그런 의미거든요. 시작하자마자 자동차 관세 겁박을 하면서 한국에서 전방위적인 투자를 받아갔던 겁니다. 네, 그렇게 2019년에 와서 다양한 기업의 총수들을 모아놓고 치하할 정도로 자동차를 겁박하며 수많은 사탕을 가져갔죠.
근데 더 재밌었던 건 그렇게 돌아가서 바로 다시 얘기합니다. 치하했던 거잖아요. 네. 미국에 투자해줘서 고맙다고. 네. 그리고 속으로는 자동차 갖고 흔들었더니 참 많은 투자를 얻어냈으니 만족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돌아가자마자 바로 얘기합니다. 한국과의 자동차 무역에 굉장히 큰 불만을 갖고 있다. 또 흔드는 겁니다. 네. 거의 뭐 이중인격처럼. 밴딩 머신인 거죠. 치면 칠 때마다 사탕이 뭐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도 비슷한 맥락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의 아킬레스건을 쥐지 못한다면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갖고 대미무역 수지 흑자의 60-70%를 차지하는 자동차를 갖고 계속 흔드는 거죠. 나는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요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들어줘. 안 그러면 너네 힘들 거야. 이거를 일단 자동차라는 산업, 대한민국의 대미무역에 대한 아킬레스건을 잡고 계속 흔드는 거죠.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건 기업적, 개별 기업의 차원에서건 당연하게도 현대자동차 그룹은 지금 수조 단위의 투자를 계속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또 거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정의성 회장 같이 기자회견도 했잖아요. 미국 네. 투자 늘리겠다라고 했고. 네. 근데 그런데도 그거는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만족을 못하는 거고 그걸 카드로 계속 쓰려고 하는 마음이 또 계속 있는 거네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협상에 대해서 예측을 한다는 건 참 어렵죠.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든 투자자 입장에서건 이 관세라는 것의 향방을 예측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본다면 네. 현실적으로 접근해 보는 거죠. 미국이 만든 분쟁입니다. 미국이 왜 이런 분쟁을 만들었을까? 자기가 원하는 게 있는데 자기가 힘이 세니까 만들 수 있는 거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 분쟁을 만든 주체는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라는 아킬레스건을 쥐고 계속 사탕을 얻어가겠다라는 입장을 비추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자동차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네, 계속해서 이걸 지렛대로 쓰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 지렛대 밑에 자동차가 깔려 있는 거고. 네, 제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이기도 합니다. 17년부터 21년까지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작은 뉴스 하나하나에 굉장히 일일비하며 애널리스트로서 분석에 임했던 경험이 있는데 무의미하더라고요. 네, 결국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현실 국제정치적 접근을 그들은 하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목적과 수단을 좀 구분해서 봐야 하는데 그게 많이 헷갈리기도 하고. 네, 줬다 폈다를 계속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줬다 폈다. 자동차 놓아줄게. 철강 놓아줄게. 상호관제 면제해줄게. 하다가도 일주일 뒤에는 다른 이야기. 줬다 폈다를 계속하며 자신의 포지션을 이용한 협상을 계속 이어간다고 보는 것이 막연한 희망을 갖거나 막연한 비관론을 갖는 것보다는 현실적 접근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년 반 남았습니다. 3년 반 트럼프.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고용 유발 효과가 엄청나게 큰 산업이고,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미국 쪽 뭐 트럭을 빼고는, 그러니까 픽업 트럭 같은 거 빼고는 시장을 많이 여는데 성공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다른 걸 내줘야 했던 거고, 근데 이번에는 뭔가 지킨다 하더라도 자동차 산업은 미국 투자를 계속 또 늘려줘야 하고 국내 공장들은 미국으로 또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고용 유발 효과나 GDP에서는 우리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근데 대신에 투자는 투자들을 해주고 나중에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산물이 됐든 축산물이 됐든 시장은 또 열어줘야 될 것 같고, 일단 좀 많이 답답한 상황. 이 이야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제 미국과의 관세만으로도 머리가 아픈데 요즘에 TV 광고 보면요, 중국차 광고가 엄청 늘었어요. 비아디 비롯해서 뭐 매장도 만들고 있고 이제 슬슬 공세를 시작을 하는데, 한켠에서는 야, 저 생명이 달렸는데 중국차를 타겠느냐, 안 팔린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이미 우리는 절반 이상 중국 버스를 타고 다니고 있다, 중국차도 가격으로 승부하면 이거 많이 통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쪽. 일단 국내 시장에서 당장 이게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죠, 중국차랑.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위협이 될 정도입니까? 우리나라에서 관세 비관세 장벽을 통해서 방어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장 중국 차가 우리나라에서 점유율을 확장할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중국 차의 성과를 보고 있자면 굉장히 무서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가장 큰 자동차 산업의 이제 비용 요소, 리스크 요소로서 분석하는 1번은 관세지만, 동시에 이제 그만큼이나 또 중요한 것을 한국이 아닌, 미국과 한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중국 차의 집단 점유율이 올라가는 것을 굉장히 무섭게 보고 있거든요. 어차피 세계 시장에서 경쟁해야 되니까. 네, 이게 이 자동차 산업은 역사가 150년에 이르고 굉장히
오래된 성숙 산업이기 때문에 변화라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세세한 기술적 변화는 대단했지만 네. 전 세계 시장 내에서 현대기아의 점유율, 폭스바겐의 점유율, 토요타의 점유율, 어느 나라에서 누가 잘하고 저런 나라에서 누가 잘하고 그런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체 시장의 사이즈도 한 8천만 대, 9천만 대에서 20년이 이어져 왔죠. 매년 배로 실어다 다른 나라에 파는 차의 대수도 한 2천만 대에서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중국 차의 수출이 2020년에 100만 대 이하에서 작년 2024년 641만 대로 폭증했습니다. 올해는 네, 전망이 다양한데 뭐 어쨌든 700만 대 중후반 이상이 나올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시장을 둘로 나눠 보면 한 9천만 대가 팔린다고 했을 때 3천만 대가 중국이고 6천만 대가 중국 외인데 이 6천만 대가 팔리는 중국 외 시장에 중국차가 작년에 640만 대가 나갔고 올해는 그보다 더 나간다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자동차를 사치제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필수제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필수제로 사죠. 그런 사람들에게 소비의 기준은 싸고 좋은 차입니다. 거기에 편리하기까지 하면 금상첨화죠. 중국 차가 전 세계 시장에서 다른 경쟁자와 비교해 더 싸고 더 좋고 더 편리하다라는 평가를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 왜 우리나라에서 이제 라보랑 다마스 안 나온 지 꽤 됐잖아요. 그 아, 시장이 네. 분명히 있었는데 네. 그걸 원하시던 분들이 이제 중국 상용차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티가 나는 거고요.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차뿐만 아니라 승용 레벨에서도 더 나은 선택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소비자가 느는 거죠. 예컨대 최근에 중국 가보셨나요? 다음 달에 갑니다. 8월에. 마지막으로 가보셨던 건 언제예요? 한참 오래돼요. 한 10몇 년 됐을걸요? 그쵸. 네. 제가 예전에 2011년에 예. 중국 당시에도 이제 증권사에서 이제 리서치 애널리스트를 하고 있었는데 예. 중국에 당시에 이제 투어를 갔었는데 차이나 오토 투어를 갔었는데 네. 당시에 이제 자동차 회사들을 만나면서 이야 정말 못생기고 후졌다. 중국차. 옛날엔 그랬죠. 현대기아가 여기서 정말로 큰 판 벌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2020년대 이후에 중국을 다시 가기 시작하면서 그 생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떤 나라에 가면 우리가 크게 세 가지가 보이거든요. 길거리를 걸어다니는 사람들의 옷 매무새,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주변 건물들의 모습, 그리고 건물과 사람들 사이에 있는 자동차들의 모습, 도로 위의 자동차의 모습, 그런 것들을 보고 전체적인 이 나라의 분위기를 느끼게 되는데 좀 발전된 국가구나, 좀 덜 발전된 국가구나, 뭐 그런 이제 느낌을 우리가 관광객으로 가든 비즈니스로 가든 느끼기 마련이죠. 저는 중국에 가면 그 도시의 풍경이 우리보다 선진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중국의 모습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특히 뭐 북경하고 특히 상하이가 1, 2선 도시는 이미 한국보다 자동차 평균 구매가가 높은 지역들입니다. 그 시장에서도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그 중국이란 시장에서도 지난 4년 동안 점유율이 50에서 70%로 올라왔고요. 중국이 아닌 시장에서는 수출을 100만 대 남짓하던 그 물량이 3, 4년 만에 640만 대, 700만 대까지 온 겁니다. 이게 저는 중국에 대한 어떤 이제 우리가 느껴야 될 위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테슬라는 로보택시의 문을 연 거고요. 네. 중국 친구들은 아직 로보택시를 만들지 못했고 로보택시로 가기 위해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 데이터를 모으는 디바이스를 지칭하는 스마트카 단계에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도 공존하죠. 스마트카만 하는 지역이 있고 미국의 경우는 로보택시가 시작이 된 건데 스마트폰에서 LLM이 나왔듯 스마트폰 같은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언어 데이터를 모아서 LLM이 나왔듯 스마트카의 이동 데이터가 나와야 LAM, 라지 액션 모델인 이 자율 이동 로봇이 나오는 건데 중국은 이 스마트카라는 범주를 지금 3천만 원에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전하지 않아도 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처음에는 운전을 100시간을 하면 80시간은 자유롭지만 20시간은 내가 지켜보며 개입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공존했지만 그 다음엔 85시간, 90시간, 95시간으로 올라가는 이런 차들을 3천만 원, 4천만 원에 출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본 데이터가 작년 4분기에 샤오펑이라는 친구가 중국 전체 브랜드에서 최초로 3천만 원짜리 스마트카를 출시를 하면서 판매가 4배씩 늡니다. 지금. 그 같은 지점에서 우리가 중국에서 자동차 누가 제일 잘해라고 하면 보통들 이야기했던 BYD 이 회사는 스마트카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피처폰,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예. 이 친구의 수출이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기부터. 그걸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도망가는구나. 도망가요? 중국 시장에서 세계로 도망가는구나. 다른 시장으로. 왜냐하면 4천만 원 중국 시장은 기존에
양분돼 있었거든요. 네네네. 4천만 원 이상 고가의 스마트카와 4천만 원 이하의 중저가의 전기차 내연기관 시장으로 구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우리가 예전에 초콜릿폰, LG전자의 초콜릿폰과 아이폰의 판매량을 서로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초콜릿폰이 판매되던 시기에 우리나라에 아이폰은 안 들어와 있었어요. 아이폰은 2009년 12월, 정확히는 2010년 초반에 돼서야 들어왔고 미국에서는 2007년 초에 나왔지만 우리나라는 늦게 이제 이게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한국에서는 초콜릿폰이 잘 팔렸죠. 근데 이 한국에서 잘 팔린 초콜릿폰의 판매와 전 세계 아이폰 판매량을 서로 상관관계를 만들려고 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중국 시장은 중저가의 전기차 시장과 그리고 고가의 스마트카 시장으로 양분되어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BYD 판매량과 샤오펑의 판매량, 샤오미의 판매량, 화웨이의 판매량을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근데 이게 가격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제 뚫고 내려오는 겁니다. 뚫고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이 중저가 시장의 구매력을 갖고 있었던 소비자들이 자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스마트카 사야겠다. 왜냐하면 이미 4천만 원 이상 시장에서는 소비자는 이미 스마트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같은 가격이면 수동 전기차가 아니라 자동 스마트카를 선택하고 있는 양태가 이미 미국, 중국에서는 일반적 현상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것도 저렴하게. 네, 이게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스마트카 대중화라는 것이 낮은 가격의 스마트카의 출시로 작년부터 발현되기 시작했고 그 시기부터 BYD의 재고가 증가하기 시작하고 BYD가 나도 스마트카를 해야 된다라는 전전긍긍의 모습을 투자자 간담회 등에서 보여주기 시작하고 BYD가 가동률을 지키기 위해 수출을 급격하게 늘려내는 현상이 내수에서 안 팔리면 밖으로 팔아야지 공장 가동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그런 모습들이 다시 한번 돌아와서 중국에서의 해외로 자동차 수출을 더 가속시킬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스마트카에 밀려 도망가는 전기차가 됐건 그들을 따라가는 스마트카가 됐건 그들은 경쟁력이 있어 점유율을 늘리고 포지션을 전 세계에서 늘리고 있는 거고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다시 돌아와 현대자동차가 됐던 누가 됐던 기존의 우리가 알던 자동차 브랜드들은 이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상품성을 만들어내야지만 제대로 된 기업 가치의 부양이라는 것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게임의 판 읽을 수가 되게 많네요. 수가. 야. 네. 오늘 글로벌 주식 투자 빅시프트 사실은 김준선 연구원은 이 몇 명이죠? 12명인가요? 공동 저자? 예, 저희 20명 가까이가 같이 참여해서 네. 그 중에 한 분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저희 굉장히 훌륭한 뒤에. 친구들이 함께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제 일부의 가장 앞에 있는 모빌리티 하나 있습니다. 로봇, 우주, 에너지, 전력 인프라, 전기전자부, 조선, 엔터, 게임, 금융, 운송, 제약, 화장품, 식음료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 글로벌 주식 투자 빅시프트.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희도 벽에다 붙여놓을 그 밸류체인, 모든 산업의 밸류체인. 이게 좋은 부록이 있는 빅시프트 책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아쉽지만 1시간 반을 찍었습니다만 아쉬운 김준성 연구원 여기서 보내드려야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긴 시간. 제가 감사합니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